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TV에서 많이 보셨죠? 손 놓고 이렇게 가면은 차가 자기 혼자서 막 가요. 글로벌 회사에서도 현재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또 통신회사들 이런 데서도 많이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핵심 솔루션 이런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대기업들일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이야기할 바로 이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바로 그런 핵심 기술과 컨텐츠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언맨드 솔루션입니다. 문희창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좀 도와줘 우리 자동차 담당 기자죠? 정세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얼마 전에 그 서울 모터쇼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월이었는데요. 이번 서울 모터쇼에는 7종의 월드 프리미어를 포함해서 총 40종의 신차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의 호응을 얻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귀여운 외관을 가진 완전 자율주행 셔틀이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지난 3월 개막한 2019 서울 모터쇼 현장.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완전 자율주행 셔틀 위더스. 이번 시승 행사는 국내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언맨드 솔루션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기업 스프링 클라우드가 협업해 마련됐습니다. 저는 지금 꿈의 무인차로 불리는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운전대도 운전석도 없는데요. 전시장 내 약 400m 거리를 사람의 개입 없이 차량의 판단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코너를 돌 때 자체적으로 장애물 앞에 멈춰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화면을 통해 차량의 상태와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더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 달리 일단 어떤 정해진 구간 내에서 순환을 하는 셔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호출형 택시로 이용해가지고 사용자가 가진 어플을 통해가지고 부르게 되면은 자기 있는 데까지 와서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가 데려다주는 호출형 택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완전 자율주행 형태의 모빌리티를 개발해 공개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특히 해외 경쟁 제품이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더스는 국내 자율주행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위더스 차량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레벨 5에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창업 이래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요. 저희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국내 한 15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언맨드 솔루션은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셔틀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정샘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온 저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저 자동차가 이름이 위더스입니다. 그 위더스를 만든 회사가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우리 문 대표의 언맨드 솔루션인데요. 대표님. 네. 이 언맨드 솔루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산업계 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지만 시청자분들은 조금 아직 잘 모르고 계셔요.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언맨드 솔루션은 이제 2008년 창업한 이제 벤처 회사입니다. 자율주행 전문 벤처 회사고요.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는 이제 자율주행 차라고 해가지고 이 구글이나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 일반 차를 개조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로 만드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율주행 농기계도 개발을 하고 자율주행 관련 로봇도 개발을 하다가 이제 결국엔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2017년부터 위더스 개발에 들어가서 약 한 2년 정도 개발 끝에 이제 위더스를 이제 개발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서울 모터쇼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아니면 못 여쭤볼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홍익대학교에서 좀 네. 강의도 하고 계시죠? 교수님으로 네. 계시죠? 네, 제가 2017년부터 이제 홍익대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교수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대표이신데
지금 교수 전임으로 계시는 거고 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 과목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네. 자율주행차가 워낙 지금 현재 이슈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막 강시 메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이제 융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예.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배우는 학생들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더 안 보면 받아요? 네, 솔직히 현실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기자재도 좀 한계가 있고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봐줄 수가 없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지금 그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2017년, 2018년에 국토부 대회 자율주행차 대회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1등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오늘 네. 그 사실 그 모르고 여쭤봤는데 네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저도 학생이면 꼭 한번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생각. 정말 뜨는 학과일 것 같아요. 정말 뜨는 학과. 뭐 홍대에서 교수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제 우리 회사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 아까 얘기 나왔던 통통하고 이쁘게 생긴 저 자동차 위더스 네. 이게 국내 최초의 완전 자율 주행 그런 자동차죠 모빌리티. 네네. 이거 어떻게 만들기가 그래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위더스를 만들기까지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해서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해왔고,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샤시 설계, 그 제어, 운영, 그다음에 센서 인터페이스, 인지 기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저희가 국산화하면서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네. 위더스를 만들기까지 저희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네. 국내 중소기업, 대기업 한 15개 기관이 각자의 제품들을 저희한테 다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디자인을 하게 됐고, 그 디자인된 대로 또 제품 제작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어서 지난 6월에는 그 서울시와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네네. 함께 상암동 DMC에서 자율주행 페스티벌에도 참가를 하셨는데 네. 이 행사로 세계 첫 5G 자율주행 버스가 서울 도심을 운행을 했어요. 네. 이 행사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보통 이제 자율주행 차 하게 되면은 그 자율주행 차에 달린 센서하고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환경을 인지하고 주행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도심지에서는 교통 상황이라든지 교차로 등의 이런 장애물, 교통 신호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지만 자유롭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가 막히면은 그 앞에 차를 못 보니까 결국에는 차가 인지범위 한계 때문에 자유롭게 주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결국에는 통신인 거죠. 커넥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인프라 정보, 그러니까 교통신호 정보라든지 횡단보도 정보, 장애물 정보들을 인프라 쪽에서 받아서 가는 게 필요한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서울 상암 DMC 지역에 이 인프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첫 주행을 한 게 6월 그 자율주행 챌린지 그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기술과 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그런 기술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야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언맨드 솔루션의 어떤 그 브릿지 역할 이게 돼야 자율주행차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차가 보다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차 자체 기술도 향상돼야지만은 네. 그 인프라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많은 정보가 차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결국에 CITS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대표께서 이제 언맨드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농업 분야, 그죠? 네. 농업 분야까지도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였어요. 네네. 예. 일단 이제 저희 회사가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모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결국 인간 편의와 복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 편의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교통도 있지만은 최근 심각한 게 결국에 농업 쪽이에요. 식량 부족 현상.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자율주행화
로봇화해가지고 농촌의 그 농사를 짓는데 뭐 더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네. 국내 그 농기계 회사와 같이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을 계속 해왔고 한 6년 정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제품 개발해서 내년부터 이제 판매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서 네. 많이 힘드신데 이게 다 상용화되고 그러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이 통신 쪽에 강한 나라에서는 충분히 이게 네.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더 이게 확대가 되면 외국에도 얼마든지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렇죠. 큰 시장이. 이미 외국에서는 네. 자율주행 트랙터를 사용하고 계세요. 오, 그래요? 네, 이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예. 같은 데는 대규모 농장에서 이 자율주행 트랙터하고 콤바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자동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땅이 좀 작다 보니까 예. 그 로봇화된 어떤 트랙터나 농기가 아직 사용이 좀 덜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농촌 인구가 감소되면서 대단히 농장을 가진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할 거로 예상을 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수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네. 자율주행 참 우리 언론상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손을 놓고 가고 나 뭐 네. 광고에서 본 것처럼 자고 있으면은 일어나가지고 도착했네 이런 네. 그죠? 네. 뭐 이런 그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네네. 학계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흔히 이제 무인 자동차와 자율주행차의 개념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은 차가 무인 자동차고 자율주행차는 이보다 더 진일보된 기술입니다. 팬들이나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지도와 GPS 등으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말합니다. 네. 실제로 이 자율주행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자, 전반적인 개발 현황. 이 정세미 기자가 레포트를 준비했는데요. 보고 한번 다시 오도록 하죠.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차, 자율주행차.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인공으로 주목받으며 꾸준히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오는 2040년 3,37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해 신차 4대 중 1대가 자율주행차가 될 전망입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은 자율주행차 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위한 안전성 평가 점수를 낮추는 등 관련 규제나 제한을 최소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글의 자율주행차 기업 웨이모가 시장의 선봉장으로 나섰습니다. 연구 개발비만 10억 달러 이상 투입하며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상용화한 겁니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우창 등 4곳에 자율주행차 주행시험장을 마련하고 시범 운행에 대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올 하반기 기사 없는 택시가 처음으로 도로를 달릴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테슬라를 비롯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제너럴 모터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적극적으로 미래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10년 첫 자율주행차로 데모카 형태의 투싼 iX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와 새로운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양사는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에서 레벨 4 수준의 도시명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의 투자를 대폭 늘려 2021년까지 전체 부품 매출의 1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된 2019 자율주행차 준비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5개국 중 13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평가 항목별로는 기반시설 4위, 기술혁신 7위를 차지했지만 정책 및 제도는 16위에 그쳤는데요. 전문가는 미래차 시대에 맞는 정책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다 센서, 또 레이더 센서 등등 센서라든지 또 주문용 반도체 이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격차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큼 줄여주느냐가 앞으로 선두그룹에 진입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길거리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해외 선진국과 경쟁이 될 수도 없다. 현실이 될 자율주행 시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주인공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스뉴스 정샘입니다. 네, 본 것과 같이 이 글로벌 완성차 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통신, IT,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다 이렇게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국내 기업들의 지금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내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은 이제 주로 완성차 업계에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업체들은 솔직히 기술 개발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그 연구소, 학교, 그다음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기술은 이제 주로 IT 업체들에서 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소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농업 쪽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미국이나 이렇게 큰 이제 대농장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서는 네네. 벌써 이제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이용한 어떤 그 경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가 좀 현실적으로 좀 늦은 거 아닌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런 이런 분위기상 봤을 때 네. 그렇게 평가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술력은 저희 나라가 이렇게 뒤처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그러니까 해외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보수적이다 보니까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상용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이제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상용화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 있는 거를 잘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성 있으면은 좀 안 돼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뒤처진 게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대규모 실증 단지도 조성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의 자유롭게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런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이 상용화를 또 많이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 대표께서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서상의 그런 약간의 그런 다른 점이죠. 네. 약간의 그런 점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대로 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여러 가지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의문점들이 남은 상태인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인데요.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그 자율주행 시험 차량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에 안전에 대한 그런 의문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변수에 대한 대응력 문제인데요. 운전은 사실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뛰어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가 과연 스스로 올바르게 판단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가장 유명한 윤리적 논쟁을 소개하면 도로에 무단 횡단자들이 있는 경우 법을 지켜서 직진을 하면 여러 명이 다치는데 운전대를 꺾으면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답이 정해지지 않은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올바른 답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도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과연 자동차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안전 그리고 윤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윤리 문제라고 저 보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자동차가 지능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판단을 믿어줄 거냐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인공지능을 달아서 이렇게 향상시키는 이런 작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계를 자꾸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런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쓰고 거기서 우선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대한 인공지능의 판단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좀 해결 방안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지능, 그다음에 조금 더 다른 지능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산업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그 통신 쪽 얘기를 간단히 했어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인터넷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죠? 이게 나라 위에 전파가 얼마나,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전파가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른 인터넷을 구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KT가 5G 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또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런 통신사들도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거 기자단 불러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 언맨드 솔루션도 지금 통신사들과의 그런 협력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우리 5G 요즘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5G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언맨드 솔루션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상당히 많이 이게 매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5G 세대에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요. 일단 자율주행차는 이제 결국에 한 대가 아니라 네. 복수대의 차가 분명히 운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차가 예. 이제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차를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최근에 이제 관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실시간적으로 이 자율주행 차와 관제소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 통신 가지고는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약간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G가 들어서면서 이 저지연의 이제 광대역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 자율주행차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5G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G 기반에서. 자, 이제 시간이 오늘 너무 그 주제가 되게 재미있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인데 슬슬 좀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미 기자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자율 그 주행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현황 다 봤어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자율주행 시장은 전망이 밝은데요.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시장이 2020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 세계 자율주행 시장은 오는 2035년에는 1,3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가장 이목에 집중이 되는 건 이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언제 상용화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대표님, 상용화 언제쯤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그 레벨 5. 네.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레벨 5.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그 레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기술 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누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 5단계 나누는데 이제 레벨 5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네. 그 얘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차 안에 우리가 아는 운전 스티어링 휠하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기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없는 차. 요걸 레벨 5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레벨 4 차가 있어요. 그 레벨 4는 기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 안에 핸들과 페달이 있는 차.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운전자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차는 레벨 4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똑같습니다. 레벨 4나 레벨 5나. 하지만은 이제 그 차이는 저희는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장 상용화하는 건 레벨 4가 되는 건가요? 이게 약간 그 산업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 산업에서는 레벨 4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레벨 5는 자동차에서 레벨 4, 5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하는 산업계에서는 바로 레벨 5로 바로 넘어가고. 네,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의 1, 2, 3단계를 거쳐서 간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레벨 5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던 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런 로봇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네.
대표님 회사는 4예요, 5예요? 지금 둘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위더스는 5고요. 5 쪽으로. 예, 기존의 차는 레벨 3,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더스가 추구하는 5는 네. 예. 완전 자율주행. 그럼 언제쯤 이거 우리가 한번 보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미 저희는 이제 상용화에 들어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판매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내년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는 걸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작고 통통한 그 귀여운차도 네, 네. 그게 올 10월부터 양산돼서 이제 판매가 5잖아요. 네, 5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레벨 5. 네. 근데 이제 레벨 5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도로를 다 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레벨 5가 현행법상 25km 이하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5km라면 일단 저속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속 환경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특정 바운더리, 어떤 도로, 그다음에 어떤 공간 이런 데서 일단 우선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잘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검증을 걸친 후에 점차 속도를 증가해서 일반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이런 걸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화는 내년부터 저희가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타는 일반 차처럼 상용화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조만간 우리도 운전자가 없는 그런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있어서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역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규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에서 또 해야 될 일, 또 이를 받아들이는 또 소비자들의 또 그런 마음가짐,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각자 해야 될 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완전 자율주행 어떤 플랫폼 모빌리티가 이제 정상적으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분류부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현재 자동차로도 분류도 안 되고 로봇으로도 분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접촉할 수 있는 어떤 법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못 가고 인도도 못 가고 공원도 못 가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이제 이런 자율주행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이 접목 가능한 분야가 교통과 물류와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에도 저희가 자율주행 택시, 버스, 뭐 퍼스널 모빌리티 이렇게 다양화되고, 물류 같은 경우에도 소형 배달 로봇, 뭐 택배 트럭, 카고 트럭 엄청나게 많은 물류들이 있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뭐 기타 방제기, 뭐 농작물 이송 로봇,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 가능한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고 상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이런 게 나왔을 때 적극적 구매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좋게 만들었는데 네. 안 사주면은 이 제품은 금방 사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주시고, 만약에 구매가 안 될 때는 또 정부가 이런 또 구매 정책도 좀 세워주셔서 기업들이 어떤 이렇게 제품 개발이나 상용화 했을 때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언맨드 솔루션의 문희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미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그동안 저희 파워 인터뷰에서는 우리 정세미 기자와 함께 수소 전기차도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전기차도 얘기했고, 자율주행차 등 이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미래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거 바로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파워 인터뷰, 그렇죠, 이제 팍스경제TV에서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